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인터뷰 4.0 커뮤니케이터 윤은기입니다.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2020 대통령 선거 농업의 미래를 묻다 1부에 이어서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각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농촌 농업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농림정책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선교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자, 우선 그 본격적인 정책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의원님께서 캠프에 합류하시게 된 배경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농림축산식품 예. 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돼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또 양평군수를 역임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양평군이 대한민국 유일의 친환경 농업 특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좋은 질의 식품을 공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왔고요. 또 특히 또 농업 발전 부분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임위원회를 또 농해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분야에 대한 이제 그 경험, 경력 이걸 다 갖추신 분이니까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이 정책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를 만날 기회가 거의 사실 없어요. 자, 가까이서 본 윤석열 후보의 장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검찰총장으로 퇴임을 했으니까요. 예. 좀 원칙을 준수하는 분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원칙을 강조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유부단하지 않고 예. 정말 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예. 가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그 저희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출연해 주신 양당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에 따라서 추가적인 질문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시청자 여러분이 양 후보의 정책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번 그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상대적으로 농업 분야에 대한 주목도가 좀 낮은 편인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속상합니다. 예. 저도 이제 또 지역구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그 여주시나 양평군이 농업을 위주로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선 국가 예산이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내년도만 해도 607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농업 예산이 2.8% 정도에 밖에 불과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외를 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5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우선 지난 5년 동안의 농업 정책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농업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뭐 공익직불제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집권 내내 농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홀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국가 예산이 매년 증액이 한 8, 9% 되거든요. 예. 그런데 농업 예산은 3% 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농업 예산은 3%에 머물게 되고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국가 예산은 점점 증액이 돼서 격차가 벌어져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 기간 내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농업을 홀대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 무슨 대학생 저 시험 보면 평점 나오잖아요. A, B, C, D, E, F까지. 네. 자, 오늘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농업인들이 예. 뭐 강화문 집회에 나오고 여의도 집회에 나오고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뭐 아주 뭐 한 50% 미만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2등급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뭐 답변에 A, B, C, D를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 농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저출산도 있지만은 고령화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농촌 지역은 지금 65세 이상 농업 인구가 한 45% 정도 예. 됩니다.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농이나 기촌을 하더라도 정말 밑그림이 잘 돼 있어야 그것이 그분들이 다시 또 도시로 유턴하지 않고 그런 기반을 갖춰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나간 걸 조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 또 아쉬움이 있는 주요 정책적 결정을 꼽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로 잘한 것이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예. 그런데 공익형 직불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한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당하게 수령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것을 차근차근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선량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못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5년간도 평가를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인데요. 자, 이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한 농업의 위기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대응 방안은 또 어떤 겁니까? 우선 잘못된 점은 우선 뭐 소상공인 분들만 이렇게 이제 주로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드리겠다, 뭐 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특히 우리 뭐 여야 모두 뭐 막론하고요. 그런데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정책이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이 있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은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대다수 지금 잠식해 있고요. 예. 1인당 지금은 13만 원, 남자는 13만 원 이상이 되고요. 예. 여성분들은 1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뭐 안 하진 않겠지만은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정말 농업인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예. 저 중앙 정책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농촌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생산된 것을 또 소비시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뭐 하는 농촌 체험.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지금 완전히 그 뭐 이동이 지금 단절됐기 때문에 코로나로 아주 직격탄을 맞은 그럼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지금 그대로 그냥 주저앉는 예. 부채만 쌓이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석구석에 소홀히 하고 있다. 예. 그것이 이제 소상공인도 지원을 해 주시지만은 특히 농업에 관련된 자영업자 있잖아요. 예. 농장주들 이런 분들도 좀 이렇게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농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일손 부족이거든요, 지금. 네. 특히 그 외국인 노동자 입국도 이제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농촌에서 이제 아우성인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선 입국 대상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용노동부하고 또 우리 농림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좀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의 현실에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촌의 현실감 있게 피부에 닿지 않다. 예.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정책을 좀 개발을 자꾸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 고령화 상태가 심각하다. 뭐 다 알고는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아, 지금 어떻든 뭐 여러 가지 뭐 대안을 뭐 청년을 유입시키겠다 뭐 등등해서 좋은 뭐 미사 여구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이 와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제도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은 어르신네 분들만 지금 농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농촌에 대해서 순수하게 농업에 관계된 일만 말고 교육 문제, 예. 또 문화 문제, 또 의료 문제 이런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해 나가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은 아주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고령화와 이제 맞물려 있는 문제가 바로 이제 청년들이 농촌으로 와야 된다. 근데 청년들이 뭐 그냥 가겠습니까, 이게? 네. 자,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려면 또 그것도 가서 또 만족을 하려면 정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할 적에요. 예. 북유럽을 가봤습니다. 예. 네덜란드하고 덴마크요. 그런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되겠다. 벌써 이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데는 중학교 때 진로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농업 전문 분야에 하면은 고등학교, 우리나라로 하면은 대학교까지 전공을 살려서 다닐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NH 같은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30헥타하고 40헥타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것은 모두 또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판매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인구 한 1,000만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농업 수출국 2위 아닙니까? 농업 강국이죠. 농업 강국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해서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농협에 근무하는 분들도 또 그 전공을 또 학위를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분들도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대가를 그렇게 해야 이 청년들이 귀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제가 이 농림 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선택한 것도 좀 그런 제도를 뜯어 고쳐보자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모델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하고 말이죠. 네. 그 청년들이 그 농촌으로 정말 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농업 농촌에 대한 매력도 좀 느끼고 굴러 가면 희망이 있겠구나. 이걸 좀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나중에 뭐 다른 데 다 찾아보다 안 되면 농촌 간다. 이래서는 뭐 어렵잖아요, 이게. 농촌에 대한 교육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선 이게 자꾸 이제 제가 자치단체장 쪽에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경험을 하셨으니까, 지역에 그 양서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기숙형 일반 학교인데요. 거기야 그 한 10년 전만 했어도 한 15년 전만 했어도 그 좀 이렇게 대학 진학률도 아주 낮고 그렇게 이제 뭐 학교였었는데 지금은 서울대학교를 매년 15명 내외로 갑니다. 그럼 뭐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전국에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는 10위권 안에 드는 예.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상당히 발전을 했어요. 어허. 그리고 또 기농하시는 분도 있고 기촌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교육 문제 또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문화 문제 예. 또 이 의료 문제 이런 것을 다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온다. 그래야 오고요. 예. 그리고 인센티브를 강하게 줘야 됩니다. 예. 정말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고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피지 않으면은 예.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청년들이 도시에 사느냐 아니면 농촌에 사느냐 이 문제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현재 보면 도농 간 인프라의 양극화 소위 얘기하는 이게 너무 큰데 이거를 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솔직한 얘기지 저 농업 정책 공약에 대해서 예. 뭐 한 30%만 실천을 해도 대성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있지만은 이 농업이나 어업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구수를 가지고 정책을 피다 보니까 우선 저 뭐 하나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이 인구수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홍천, 예. 횡성, 영월, 평창 이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예. 그럼 서울의 9배예요. 그럼 서울의 국회의원님들이 몇 분이십니까? 예? 인구 때문에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것을 면적으로 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해야 농업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뭐 다 아시지만은 인구 소멸 지역이 한 89개 지자체인가요? 예. 뭐 2050년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농업 지역, 어업 지역, 거기가 소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감소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정말 이 저 광의적으로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는 국민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요. 인구 절벽 문제, 뭐 이미 뭐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특히 이제 그거와 연계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지방의 소멸, 지방 소멸 위기인데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대응책이 지금 필요하다. 이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정책이 좀 이번에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뭐 확정된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또 이렇게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좀 곤란하잖아요. 그것은 우선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그 대선 캠프에서 농업 정책을 잘 정리해서 발표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대략. 뭐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해서 그런데 한 1월 한 초순에 초순에 발표하지 않을까.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농업 문제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후 위기, 기후 환경 위기인데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뭐로 생각하세요? 우선 뭐 이런 과일 추수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한 10년 전만 했어도 사과 하면은 대구 뭐 이런 아랫지방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점점 올라와요. 점점 기후가 변화가 돼 가지고 우리 수도권으로도 올라오고 하물며
강원도 철원까지도 예. 예, 그런 기후에 해서 이게 기후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저 탄소 감축이 최대 화두도 되고 이렇지만은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농식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탄소 감축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생산서부터 수송서부터 포장, 또 소비 폐기까지 이런 부분을 좀 전문가들이 잘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국민들이 기대도 걸고 있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한 것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 디지털 농업, 스마트 농업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 이게 궁금한데 자, 거기에 대한 그 대응 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농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오고 싶고 가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 구태의연한 농사 방법으로는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 농업 시대에 해서 정말 그 생산량도 높이고 또 일도 편하게 하고 예. 또 실질적으로 또 아침 출근 9시에 해가지고 저녁 6시에 샐러리맨처럼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주는 게 그것이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그 수집된 그런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보조라든가 지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고령화 때문에 저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분 어르신들을 보고 디지털화 해라. 이거는 뭐 한계가 있어서 이 문제도 사실은 그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들어가야 이게 좀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최근 국제 통상 환경이 또 격변을 하고 있어요. 자, 농업 분야는 특히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뭐 수입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또 겪었는데 우리 농산물도 품질 좋은 게 많잖아요, 지금. 많습니다. 이거 수출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야 됩니까? 뭐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지금 뭐 딸기 같은 것은 예. 뭐 국제 시장에 내놔도 서로 뭐 해서 못 사서 이렇게 맞아요. 세계 최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예. 딸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수출할 것은 과감하게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정착을 시켜주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아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대상국을 뭐 한정돼서 뭐 일본이면 일본 이렇게 하지 말고 전 세계를 전 세계로. 또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것이 중요한 그런 일들 같고요. 특히 또 우리가 또 뭐 자급자족이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밀 같은 그런 품목이요. 이 소비자한테 싼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또 수입도 그런 부분에도 또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 생산, 100% 소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출입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거를 농업인이 스스로 하라고 하기는 힘드니까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지원하느냐 여기 잘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량하면 식량 안보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뭐 평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사시에는 그야말로 또 여러 가지 그 격변적인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국제 정세 마찬가지인데 식량 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으면 좋을까? 이것도 정책에 반영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식량이 또 코로나19 이전하고 코로나19 이후하고 좀 틀립니다. 인식도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인식도 좀 달라졌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시장 경제 논리로만은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 정말 이 식량 작업을 어떻게 또 이루어 나갈지
이것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농경지 뭐 기반 시설입니다. 예. 농경지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매뉴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 단계별로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 또 농업 기반 시설을 또 확충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민들이 필수 먹거리인 또 그런 밀과 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자급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대안을 세워나가야 그런 예. 부분이 되고, 어차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수입해서 많은 돈을 또 외국에다 줄 거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재배를 했을 때 또 거기에 지원을 더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식량,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농산물인데 이게 자급률이 너무 낮은 것들. 그러나 지금은 현재는 원활하게 이제 수입을 해올 수 있다. 그런데 유사시에 수입이 좀 끊길 수도 있고 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대응책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쉽게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런 제도를 정착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까지 됐는데 지난해에 LH 사태로 촉발된 그 농지법 개정 문제, 요거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요. 자, 농지법 개정 문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농지 뭐 이건 개인적인 예, 뭐 좋습니다. 사견입니다. 저 농지법은 빨리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돈 가진 자는 그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LH 뭐 아파트도 질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지도 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농업을 해오신 분들이 있죠. 순수하게 농업을 해오신 분들은 경지정리지역,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땅을 구입을 해도 쓸모가 없는 땅, 예.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개발도 할 수 없는 땅, 그런 부분을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투기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 이게 그런 분들이 많은 돈을 주고 비싸게 농지를 구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이 LH 뭐 사태처럼 그런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이종 지구 지역으로 바꾸면은 집을 질 수 있게끔. 예. 그래서 그것이 뭐 다 아시다시피 대장동하고 백현동이 그런 사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농지법은 정말 순수하게 농업을 해오신 분들 있죠. 예. 순수하게 농업을 해오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지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 돈을 가진 자가 그냥 땅을 구입하고 이런 부분이 돈에서 돈을 벌게 돼요. 예. 돈 부는 사람이 더 돈을 벌게끔. 그리고 농업인들은 항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농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끔 했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농업만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는 제도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니까. 이 구조적으로 예. 이 농지법 개정 문제는 정말 이것은 뭐 TF팀을 구성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강력하게 해나가야 우리 농촌 지역에 사는 어르신네 분들이 좀 이렇게 생활권이 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에게 보존시킬 부분은 보존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공청회나 뭐 이런 또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예. 잘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난해 그 LH 사태가 났을 때 사실 국민적 분노가 엄청났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야 정당이 다 뭐냐면 이 문제는 확실히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데 뭐 부분적으로 고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국민들은 이거 답답하다. 근데 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하여튼 농토를 가지고 농지를 가지고 투기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막아달라. 이걸 뭐 뜨뜻미지근하게 개선이기 아니고 이거 확실한 제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게 반영되지 않나요? 국회에서 많이 뭐 법을 개정하고 했다고 하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글쎄 말이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정말 확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예.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심사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장점이 되고 어떻게 하면 단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 농촌 지역에서 오래 산 분들 쉽게 얘기해서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일해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는 예. 이것은 피부를 느끼지를 않습니다. 예. 예. 가진 자가 또 더 갖게 돼요. 지금 이 제도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이제 아주 심도 있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순수하게 농업을 하신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좀 확실하게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원하는 걸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농축산 방역 문제 이것도 좀 보완할 게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뭐 AI나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려를 기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도도 잘 만들어 놓고 방역도 철저히 하고 뭐 그런 것은 제가 보고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뭐 요번에 법도 좀 고쳤지만은요 시행령이나 뭐 시행규칙도 좀 정부에서 고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백신을 놓지 않고 뭐 친환경적으로 우리 소나 돼지를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그 발생지가 있으면은 그로부터 뭐 3k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주변에 다 살처분 시켰거든요. 살처분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고 또 AI 뭐 이런 닭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이제 뭐 한 곳이 걸리면 이웃집까지 재살처분 시키고 농가로서 축산 농가로서는 억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느껴오고 그래서 좀 이렇게 고치려고 보다 정밀하게 하자. 정밀하게 예. 고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것이 보상금이 정부에서는 충분히 줬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에는 피부에 그것도 닿지를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지원을 뭐 보상을 얼마 해줬는데 뭐 사실은 그분은 다시 입식을 시키려 해도 그 뭐 해결이 안 어렵다. 되고요. 아.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또 충분히 그 만족하지 않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려면 좀 시원스럽게 예. 예를 들어서 정말 그분이 다시 그 전공 분야를 살릴 수 있도록 실제 도움이 되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인 그런 구체적인 그런 매뉴얼을 좀 해가지고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또 그랬다고 뭐 AI나 ASF 그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돼지열병. 안 온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방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하고 난 사후 처리도 좀 이렇게 농가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그래서 그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제 3km 안에는 다 살처분한다. 근데 좀 근데- 바뀌었어요 그 부분이. 예. 그 이제 보완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쪽에는 이게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불구하고 다 살처분하니까 그 축산업 종사하는 분들이 뭐 그야말로 눈물 흘리는 그 사진도 보도된 걸 보고 그랬는데 말이죠. 뭐 하나의 예를 좀 들을까요? 제가 이것도 지자체장 했다는데 이제 직접 그- 보셨겠죠. 뭐. 살처분 시킬 때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예. 살처분 시킬 때 갔는데 소 있죠 소. 예.
이제 그 하면은 마취를 딱 이렇게 시켜요. 예. 수의사들이. 예. 그러면 이쪽에서 소 한 마리 마취시키잖아요. 예. 저쪽에서 보고 있는데 소가 정말 힘에 목격한 사람으로서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일부러 좀 쓰러지려고 하는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또 돼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제 뭐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밀어 놓잖아요. 그러면 돼지가 포크레인 머리를 앞에다 대고 안 떨어지려고. 그렇죠. 안 죽으려고. 예, 그거를 보고 나면은 그 한 달 정도는 자꾸 네.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인들이 이제 그런 거에 네. 대한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다고 이제 예방을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네.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해서 정밀하게 해서 고통과 손해를 줄이자. 그래서 뭐 이왕에 또 이게 정책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거 그냥 백신 다 놔서 다 살려야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정책 결정자가 맞아요. 예. 상당히 결정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예. 그것이 정말 그 농업인들한테는 축산인들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이 오고 직접적인 또 손해를 보지 않는 예.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도 이제 그 가끔 농업 현장을 가봅니다만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안 듣는 것 같다. 또 얘기를 해도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앙부처에도. 예. 좀 지역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현장에 서서 현물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다오. 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그리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어떻게 미래를 보고 나갈 것인지 좀 생각해다오. 그런 주문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뭐 또 애로사항이 다 있겠죠. 예.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것이 뭐 다 아시지만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려서 우리 정부 시스템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짜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대개 지난해 했던 예산을 그대로 거의 올려가지고 거기서 거의 그 매뉴얼은 그대로 이 예산을 확정시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정말 그 농업인 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 목소리를 높여도 이것이 기재부까지 가서 반영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매년 보면 똑같은 일이 아니라 어떤 해는 뭐 흉작, 어떤 때는 풍작, 그렇죠. 어떤 때는 질병. 네. 그 탄력적으로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해가 많이 일어난 일도 네. 있고 가뭄이 올 때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뭐 매뉴얼이 예산 매뉴얼이 뭐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광역으로 가가지고 광역에서 해당 부처로 가가지고 해당 부처에서 기재부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작년에 올해 했던 예산이 내년도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게 많습니다. 뭐 같든지 조금 감액을 시키든지 거의 비슷한. 또 증액을 조금 시키든지 매뉴얼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 단체가 뭐 이렇게 해서 현장에 이런 게 해가지고 해서 이게 좀 어렵다. 이것 좀 반영시켜 달라. 이거를 심각하게 심도 있게 뭐 정말 세미나를 하든지 토론을 해서 이거를 반영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직성의 마음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 농업의 현실은 사직성의 마음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책이 될 수 없다. 지금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정말 올해부터는 농업인들, 농축산인들의 그 현장의 소리가 들어와서 일단 들어왔으면 중간에 뭐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했던 농어민을 살리고 농축산인을 살리는 쪽으로 반영되는 그런 좀 제도 정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에서 준비한 이 분야의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어떤 겁니까? 이게 사실 저도 궁금해요, 이게. 어떻든 뭐, 예, 우선 이렇게 제가 이 뭐해서 좀, 예, 이 아젠다를 만들어 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왜냐면 또 대통령 후보에게도 별도로 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공약상으로 정책에 담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구상 중인 거. 예. 그래서 이 상당히 청년이 우리 지역이 소멸지구로 가지 않으려면은 위기를 접하지 않으려면 청년 농업인 확대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이 부분. 그다음에 농업 구조에 뭐 4차 산업 농업이라든가 디지털 농업이라든가 스마트화. 예, 스마트 팜 뭐 이런 부분에 하려면은 농업 구조를 첨단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체계적인 또 농업의 지원도 뭐 보편적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좀 지원을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한 예. 그런 아젠다를 가져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청년 농업의 확대 중에서도 이 보면은 이제 농지 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30% 정도 지원을 해줘라. 땅이 있어야 농사를 땅이 있어. 지니까. 그리고 또 대개 농업 지역은 지능 지역 예. 그대로 뭐 LH 사태 같은 것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농지를 임차해주는 그런 걸 또 구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매입을 한다 그러면 30% 정도 지원. 뭐 또 농지 매입 시에도 또 취득세 예. 이런 뭐 그리고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일몰제 폐지를 하고 예. 또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보육 문제 또 교육 문제 이런 것도 좀 시원스럽게 확대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의료 문제 예. 의료 문제는 뭐 응급실만 제대로 갖춰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 이 부분 그리고 또 농식품 청년 벤처 창업 그래서 뭐 이렇게 소비시킬 수 있는 자체적으로 또 이런 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부분이에요. 농촌.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농업 구조 첨단화에 대해서는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또 광역별로 6차 산업 푸드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ICT 기반 가축 질병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첨단화된 농촌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체계적인 그런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까 2.8%라 그랬잖아요. 좀 이양해 하면은 한 4%까지는 우리 국민의힘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은 좀 4% 정도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농업의 그 기자재, 부가세 면제 이것은 특히 농협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 FTA 피해 보상, 보전 직불제, 항구화 이것도 일몰제 폐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역별로 배정 인원 이것도 그리고 또 여기에도 또 좀 지능 지역에 대개 이분들이 그 조립식이라든가 컨테이너 있죠. 이런 걸로 시설을 가져서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이제 법으로 법제도화 해가지고 완화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우리 또 한 1,000만인이 그 반려동물 또 이렇게 줘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려동물 지원을 좀 강화시켜 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관련 법률 전면 개정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반려동물 진료비도 이게 기준이 뭐 천차만별입니다. 이거 법제화시키는 거요. 그리고 동물학대 처벌 또 강화시키고 또 유실동물 보호센터 확대 및 지원 강화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대통령 후보께 정확하게 제가 좀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반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자,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유권자인 국민들은 비교를 지금 뭐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이런 면에서 낫다, 이런 부분에서 낫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 좀 솔직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하면은 사심이 없고요. 그리고 또 우직하고 좀 뚝심이 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예, 좀 원칙을 좀 잘 지킬 것이다. 예, 그리고 그래서 뭐 항상 이런 뭐 인터뷰 할 때 보면은 여야 관계없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면 뭐 여야 관계없이 뭐 이렇게 다 보듬어서 잘 하시겠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한민국의 을 이끌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선 캠프에서 이제 농업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요거는 이제 직접 우리 의원님한테 질문. 농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농업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인류가 멸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것이 뭐 옛날서부터 1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 농촌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인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뭐 농업인들의 인구가 유권자에서 크지 않다는 분도 있지만 또 크다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인뿐만 아니라 또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한테도 영향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지금 말씀 잘해 주셔야 되는데 끝으로 우리 농업인인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코로나19가 우리 농촌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게다가 시장 개방의 확대, 가축 전염병, 농촌의 인구 유출과 굵직한 문제들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농업과 농촌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산업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농업과 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발전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농업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BS 인터뷰 4.0 2022 대통령 선거 농업의 미래를 묻다 신년 특집 1, 2부 함께 하셨습니다. 1부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위원에 이어 국민의힘 선대위 농림정책추진본부장인 김선교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가 유권자분들이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투표는 시민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탐험하는 대화 NBS 인터뷰 4.0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